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무너졌다. 자, 제가 그 신라젠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도 얘기했었잖아요. 얘기하자마자 이제 바로 빠졌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뭐 맞췄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빠질지 더 올라갔다 빠질지는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간 이 바이오 섹터가 빠져야 시장이 건전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젠 무슨 뭐 이런 지금 확인도 안 된, 그러니까 무언가 뭐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데이터가 없는데 마구잡이로 돈만 집어넣고 있다. 기대감으로만 돈만을 집어넣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빠져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가치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종목들이 많이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신라젠이 무슨 바닥에서 1000% 올라가니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뭐 몇 프로가 올라가니 지금 아이디어팡이 최고다 이런 뉴스를 보고 이제 들어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투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뭐 실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알지도 못한다고. 그냥 뉴스에서 떠드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야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도 뭐 100% 더 간대, 200% 더 간대.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지 하고 진입하는 자감들이 이제 다 씨가 마르는 시점이 되면 이제 진짜 가치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가치주들은 이제 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길게 멀리 가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여러 데서 이제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항상 반복됐다. 차화정이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먼저 뭔가 이게 뭐 현혹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뭐 닷컴 열풍. 자, 이 닷컴 열풍이 꺼진 다음부터가 이제 가치주들이 움직였죠. 물론 이제 바이오도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보면 추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눌림이 예를 들어 한 30% 50% 빠지면 지금 자리에서 30% 50% 빠진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꺼질 때 닷컴 열풍처럼 바이오 열풍이 과연 불지 안 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불게 되면 이게 꺼질 때 이제 가치주들이 진짜 가는 거예요. 이때 차화정이 움직였던 것들처럼.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이제 닷컴 열풍이 꺼지고 차화정이 움직인 게 아니죠. 이제 진짜 건전한 기업들, 그때 이제 내수 기업들, 뭐 PBR 싸고 무슨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저렴하고 모멘텀 있고 한 기업들이 이제 상승을 크게 했던 그 시기에 이제 뭐 차화정이 움직였던 건 그 다음부터 한참 뒤니까 그때 이제 닷컴 열풍이 꺼진 건 2000년이고 이제 차화정이 움직이는 거는 이제 2008년이니까 2008년 투매 다음에 이제 차화정이 갔던 거고 닷컴 버블이 꺼진 다음에 뭐가 움직였더라 했대? 이거는 내가 시장이 없어서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때도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이때도 이제 망할 기업들 이제 다 망하고 뭐하고 한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제대로 된 이제 가치가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만 이제 빠질 때 이제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 다음에 이제 돌릴 때는 가치 부분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간 적용받는 그런 기업들만 이제 남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9월 달에도 보세요. 9월 달에 이제 투매 동참한 사람들. 우리는 8월 달에 주식 비중을 풀 비중으로 쳤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는 9월 달에 그때 풀 비중 채울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밀려버리면 뭔가 대외학제가 생겨서 이제 밀려버리면 그냥 들고 보유하겠다. 지금 배팅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해서 배팅을 해놓고 9월 달에 진짜 말이 씨가 된다고 갑자기 무슨 뭐 북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투매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엄청나게 공포감이 있었죠. 이때 이 공포감에 다 내던진 사람들 지금 이제 다시 사지도 못한다고 이 사람들은. 왜? 그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잘라낸 사람들. 그 종목들 다시 보니까 이제 뭐 다 본전가 위로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거의 회복했거나 막 30%, 50% 내가 매수한 구간부터 막 50%씩 날아간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쵸? 이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마다 이제 그 종목이 다 다르니까. 그때 모멘텀에 따라서 이제 상승폭은 달리 됐겠지만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그 바닥에서 내가 던져놓고 지금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쵸? 9월달에 투매가 나왔을 때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랑은 다르죠. 그때는 이제 소외주들이 투매가 나왔어요.
소외주들, 가치주들이 9월달에 이제 투매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금을 묶어둔 게 IT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IT, 바이오. 그동안 주도주였던 것들이 이제, 가장 빠르게 빠지고 있죠. 그동안 주도주들이 먼저 빠지고 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등이 확인되고 하는 구간에 이들이 많이 빠지고 나머지들은 이제 덜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무너질 때는, 실적주들, 실적이 이제 바탕되는 그런 종목들만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갈 거는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내년 2월 때까지. 내년 2월 때까지 움직일 게 이제 테마 장세. 더러운 장세가 시작될지도 몰라요. 오늘 이제 리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테마는 뭘까? 보나마나 뭐 자율주행이지 뭐. 지금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고, 이제 뭐 보안들, 보안 섹터들, 이런 것도 움직일 거고. 또 뭐가 있을까?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겠죠. 뭐 내수 섹터. 내수 중에 이제 강한 거는 의류가 더 강할 것 같고, 이제 모멘텀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이제 음식료. 얘네들도 이제 반등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미 다 이제 예상이 가능한 것들이었다는 거. 그럼 아직 안 움직인 것들 딱 나오잖아. 아직 안 움직인 것들의 비중을 조금 쪼개놓고, 나머지 우리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5G, 자동차, 이제 뭐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결국은 다 자동차 섹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걸 통합해서 하나의 섹터라고 보자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비중을 이제 줄였다가 늘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히 5G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지금 많이 난 구간이니까, 5G 그 종목들 자체가 다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비중을 줄였다가, 이제 또 이제, 조금 내려오면 이제 늘렸다가, 이런 관점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가지고 그냥 가든가.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할 문제고, 그렇게 해서 길게 운영하면 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장의 등락폭에 그렇게 겁먹고 신경 쓰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뭐 댓글들 한 번씩 살펴보기 시작했죠. 어저께 제가 또 영상을 올렸으니까, 댓글이 어떤 게 달렸을까 한번 보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여기 뭐 이제 뭐 주가가 빠졌니 어쩌니 하면서 이제 또 올라왔겠지. 보면, 이야, 징그럽다. 얘는 또 올렸네. 덧글을 또 달았어. 꺼지라니까. 자, 크크크. 왜 웃어 도대체? 웃기지가 않는데, 4만원대 매수해서 지금 배당 처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빠졌는데 무슨 수익? 이놈 참 웃음밖에 안 나온다. 정보가. 내가 언제 영상에서 내 이름을 말한 적이 있었나?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나 아는 놈이야, 너? 혹시 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전화하세요. 귓방맹이 쳐버리려니까. 아무튼 그래서 10년을 보고 모으라는데, 이건 내가 한 얘기구나. 도대체 왜 웃는 거야? 내가 뭐 10년 보고 모으라는 게 잘못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여기다 도대체 업 버튼 누른 사람 뭐야? 싫어요. 왜 싫어요는 안 눌려? 아무튼 나 지금 한국전력은 제가 이제 얘기했었죠, 꾸준히. 왜 이래 이거? 한국전력 같은 종목은 그냥 이제 모아가지고 장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된다. 중장기 트레이딩. 이거를 뭐 이제 일별로 보지 마시고 이제 뭐 월별로나 주별로 이렇게 보고 트레이딩을 이어가면, 그렇게 트레이딩 이어가면서 누적 수익으로 천천히 자 모아가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길게 보면 이제 어차피 다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영상이 이제 남아 있는 거니까 다 기록으로 남겠죠. 나중에 또 결과물을 딱 내놓고 내 생각에는 한국전력이 뭐 2만원 가고 이러기는 거의 뭐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뭐 모르지.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만약 그렇게 가면 더 사야지 뭐. 아무튼 그렇다. 이제 앞으로 이런 덧글은 내가 딱 이렇게 딱 하면 된다고. 이렇게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스팸 또는 악용 사례 신고. 여기 봐봐, 다 있단 말이야 이게. 왜? 내가 내 채널에서 내가 왕이니까 이런 거 딱 하면은 얘 덧글은
전체 영상에서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썩은 정신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맨날 빚만 보존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빚을 열심히 보존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평생 거지로 살면 돼, 너는. 그러니까 내 영상에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왜?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 빚 보존 법칙 너보다, 나를 더 신뢰를 하고, 또, 나에게 더 호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맥히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안티카페 같은 데나 가가지고 이제 뭐 좀 떠들고 해야 좀 여기 댓글이 이제 막 호응 댓글도 달리고 네 이야기에 좀 박수도 쳐주고 하는 거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를 보면 사실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꼬이게끔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썩어 있어서 그래. 썩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따봉에다가 3명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이거 클릭을 해준 걸 보면 마찬가지 인간들이 3명이 더 있다는 거고. 댓글을 달아줘야지 또. 안타깝습니다. 화이팅. 자, 항상 감사드리면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 감사하고 이런 말 안 하셔도 돼요.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도 않을 거면서 전 알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그렇지 않거든. 항상 보면 내가 봤을 때 난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이게 나오고 하면 제가 또 낯뜨겁고 하니까 또 이제 댓글 조작하니 어쩌니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문구는 좀 달지 마세요. 영웅문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종목 분석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로보마켓을 통한 프로그램을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구매한 적 없습니다. 로보마켓 이런 거 구매한 적 없어요. 구매한 적 없어요. 분석은 스스로. 프로그램에 의존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뭐 실력이 돼야 되는 거지. 몇 달 전부터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수익이 뭐 없겠죠. 근데 이제 뭐 샀다 팔았다 했다 그러면 누적 수익은 좀 이제 뭐 보유 비중에 대한 손실은 좀 있을 수 있어도 누적 수익은 어느 정도 쌓아가고 있을 거니까 내가 이제 결정을 잘해야 돼요. 트레이딩을 할 건지 이거를 계속 저축을 할 건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중 관리는 충분히 돼 있어야죠. 이게 뭐 한국전력이 내가 이렇게 본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주가가 당장 25,000원, 3만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모르는 거야. 이거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대외적인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100%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중 관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이 중요해요. 시스템 운영이. 그런 부분을 해가면서 계좌 전체에 이제 비중도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좀 오래 한 진짜 그러니까 한 2년만 모아보면은 거의 뭐 손실 볼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동참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죠? 매매 계획. 보유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죠?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48, 얼마에 추천이 나갔어? 43,000원인가 얼마인가 아무튼 추천이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누적 수익률이 우리가 12%를 쌓은 거는 우리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우리는 장기 보유는 무조건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누적 수익률로만 보유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스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이 아무리 좋아서 10년 후에 어떻게 된다 그래도 내가 손실 구간에 팔면 난 손실인 거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YG엔터. 거기는 이제 이 영상에는 댓글이 뭐가 달렸나 보자. 우와. 광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같이 시청을 하면 뭐 있나? 뭐야 이거? 왜 일본 광고를 우리나라지? 아무튼간 잠깐 짤막한 시간을 이용해서 광고 하나 봤습니다. 보자. YG 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좋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는 거겠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특이하게 뭐 이제 뭐 이 정도 손실 구간이고 하면 악플이 막 달릴만도 한데 별로 없네. 그렇게 해서 이제 덧글은 이게 재미로라도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으로 해서 매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덧글에 대한 답을 제가 달아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할 이야기는 이제 순환매를 취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내 순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보통 사람들은 보면 따라잡는 매매를 많이 합니다. 매수.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구간에 잡히더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눌림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닥을 잡지 않으면 이게 보면 상승은 이제 보통 보면 한 파동이 단기 파동이 한 30%에서 50% 정도 나옵니다. 단기 파동. 이게 빠르면 2주에서 이게 한 석 달. 이 정도에서 단기 파동이 한 30%에서 50% 정도 나와요. 바닥 구간에서 보면. 그리고 눌림이 이제 이 절반 15%에서 2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눌림 구간에 이게 예를 들어서 박스권을 만들게 되면 내 수익 구간을 다 반환하고 다시 수익 구간에 놨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박스권이 아니고 추세를 잡아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이 거의 한 절반 정도에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30% 50% 바닥 구간에서 50% 수익 구간에 놨는데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25% 올라간 구간에 내가 진입을 했다. 그럼 눌림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수익 구간을 다 반납을 하게 되잖아. 그쵸? 그럼 견뎌서 보유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익절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해서 이제 그러니까 수익이 예를 들어 30% 수익. 근데 이거 15% 빠진다고 하면 내가 바닥에서 잡았어. 이걸 계산을 하는 거야. 바닥에서 잡았는데 이 구간에서 내가 10% 이상은 챙겨야 되겠어. 정확하게 바닥에서 이게 한 30% 올라있는 구간이다. 그럼 빠지면 15%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응? 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수익 구간이 지켜지겠다 싶으면은 이제 보유를 하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챙기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매매가 이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따라잡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 구간이 항상 간당간당한 거야. 조금만 밀려버리면 수익이 10% 20% 나있다가 마이너스로 돌려버리고, 이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유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해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이제 영상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순환매를 취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자, 순환매라는 건 이제 자금 이동을 뜻해요. 자금이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 이 순환매라는 건 주식시장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땅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 대치동에 뭐 땅값이 어떤 호재로 대박이 났어. 그러면 대치동 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돈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땅이 뭐 해가 몇 곱절 떼어갖고 많이 대박이 났어. 그걸 팔았어. 그럼 그 자금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주변 땅으로 이동.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남이라는 상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자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는 항상 이 순환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순환매를 읽으면 주식만이 아니고 자영업도 마찬가지고요. 직업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벌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이제 뭐 변호사라든가 뭐 이제 의사라든가 이런 직업군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과거 사이클이 더 길 뿐이야. 이 직업은 언젠가 몰락하고 새로운 직업이 또 각광을 받게 돼요. 요즘은 어떤 직업들이 각광을 받을까요?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요즘 카이스트 있는 사람들은 뭐 외국에 나가면 그냥 연봉 1억, 2억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연봉 10억짜리 막 로봇 기술자들. 이게 왜 그럴까? 4차 산업 때문에 그러죠? 연봉 막 10억씩 주고 데려간대요. 기술 있는 사람들은. 이 기술자들. 그러면 지금 의사, 변호사들보다 이들이 더 많이 번다고. 그러니까 카이스트. 카이스트가 뭐 옛날부터 연구원 뭐 해가지고 좀 괜찮았지만, 이제 뭐 명성을 얻는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 그러니까 특별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독보적인 무언가를 갖고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요즘은 뭐 법대가 뭐 사법고시도 없어지고 로스쿨로 바뀌었다 그러더만. 그럼 이런 거를 보면 앞으로는 이제 변호사, 검사 이런 직업군들은 과거처럼 그렇게 이 명맥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인기도 그렇게 과거처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고. 요즘은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죠. 쉽게 말하면 개뿔도 없는 변호사들이 90%입니다. 그리고 진짜 잘 나가는 변호사 10명. 그러면 그 10%는 뭘까요? 실적이 좋은 변호사들. 그리고 마케팅, 홍보가 잘 돼 있는 변호사들만 되는 거죠. 나머지 변호사들은 뭐 국선 변호사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 하나 냈다가 이제 뭐 망하거나 뭐 그런 거고. 검사 같은 측면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나 이제 뭐 비리 뭐 해갖고 여기저기서 뒷돈 받고 뭐하고 하니까 먹고 살만 했는데 이거 월급 받아갖고는 답 없잖아.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이 검사나 변호사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본의 흐름에 의해서 그 직업군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군들도 달라진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순환매라는 거지. 그러니까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파동을 그려요. 세상 모든 만물. 사람의 감정도 파동이 있잖아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그쵸? 주식은 주가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주가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심리 상태에 대한 파동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농산물. 예를 들어서 좋다 그러면 우르르 덤비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싸주고. 자,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파동.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일지를 알 수가 있겠냐고. 여러 사람들의 심리, 대중 심리를 알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언제 어떻게 한꺼번에 쑥 들어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흐름. 그러니까 이런 파동은 예측 가능해요. 장기적인 부분. 이게 장기적인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고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지금 4차 산업의 자금이 나중에 계속 몰릴 거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같이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들은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내수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꾸려나가는 뭐 원주민들이나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이제 뭐 전 세계가 이제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이 이렇게 엮여있는 구간에서는 여기서 밀려버리면 끝나버린다고.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뭐 관광으로 인한 수입이 뭐 많아지는 그 관광 국가라든가, 각자 뭐 수입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수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이게 핵심 포커스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핵심.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쪽에다가 돈을 밀어 넣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는 4차 산업의 핵심인 IT, 통신기술의 1번 말이에요. 자, 바이오 같은 건 우리나라가 지금 1번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1번 말은 IT 통신기술이 1번 말이라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작은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이번 4차 산업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리고 매매를 하든지 보유를 하든지 하면서 그런 종목들로 이제 압축을 해서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있는 2,000개의 기업 중에서 10년 후에 100배 성장할 기업을 내가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들 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4차 산업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 중에 있을 거라고. 이건 분명한,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부분에서의 순환매를 우리는 미리 취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 그럼 이쪽 섹터군들은 기대감이라는 게 있고, 기대감으로 갈 수도 있고, 실적 부분이 받쳐주면서 이제 갈 수도 있고, 그 중에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되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찾아서 이제 운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좀 불안 심리가 이렇게 있고 뭐하고 할 때는 이제 내수. 요즘 내수 섹터 뭐 의류 뭐 하면 원화 강세.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 원화 강세는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모멘텀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젠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장기 모멘텀이 아니라는 거야. 단기 모멘텀이라는 거야. 가봐야 1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이에요. 원화 강세는 이어져 봐야. 이게 뭐 장기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그럼 포트폴리오가 뭔가 변화가 필요해야 돼. 그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보통 대부분들 보면
이런 부분은 항상 단기적으로 끝나더라. 그러니까 2년 안에 무조건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내수 섹터에 대한 비중은 이제 수익을 챙겨가면서 지금 이걸로 인한 악재를 맞은 걔네들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IT 기술을 갖고 통신 기술을 갖고 있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금이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분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섹터보다 자금 배분을 당연히 약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나면 그쪽에서 좀 빠진 거 더 사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매를 취하는 방법은 항상 기다리는 거다. 먼저 사서 관심 받기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순환매는 항상 자금이 소외주로 순환구조를 만들면서 이동을 해요. 자, 소외주가 항상 새로운 모멘텀을 만듭니다. 딱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같은 경우 요즘 가끔 이야기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 그러니까 매수. 지금 너무 싸다. 매수. 그리고 나서 업황이 개선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에 대한 사드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 내다 팔던 게 이게 해소 국면에 접어드니까 또 이제 급하게 반등을 크게 만들어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죠. 최근에는 무슨 항공주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크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이쪽은 쳐다 안 봅니다. 일단 항공주는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외. 자, 여행주들은 항공주 중에 이제 부채가 없는 기업들은 뭐 장기적으로 해볼만 하겠죠. 근데 이제 여행 섹터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제외. 나머지들 이렇게 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바닥에 있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종목 발굴이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떠들고 있는 게 뭐예요? IT잖아요. 응? IT가 제조업. 이게 왜 문제일까? 제조업인데 마진이 50%라는 건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캐파를 맞춰야 돼.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D램 가격이 이게 얼마나 안 좋았어요, 과거에. 뭐 거의 뭐 10년 막 몇 년 동안 이제 뭐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이제 D램의 핵심이 뭐예요? PC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제 이 PC에 들어가면서 이제 닷컴 열풍 불 때, 그때 한번 수요가 폭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개박살 나가지고 바닥에서만 있었단 말이야. D램 수요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4차 산업이 각광받으면서 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여기서 치킨 게임이 한번 이루어졌어. 그리고 10년 동안 다 버렸단 말이야. 근데 한국에나 SK 하이닉스나 뭐 이제 그런 기업들이 계속 그 사업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투자하고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마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 성과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성과물이 다 터졌다고.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또. 2000년대 이때 공급 포화됐던 것처럼 2000년도 이때 닷컴 버블 때 공급이 포화됐던 것처럼 이제 또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지금 당장 중국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기술력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쵸? 당연히 따라올 수가 없겠죠. 근데 중국에서 바보냐고. 이제 이쪽에서 조금 뭔가 되는 기업들, 인수합병 할 거 아니야. 돈 주고 사면 되잖아, 기업. 그런 기업들 사고, 여기저기랑 협업하고, 합작하고, 뭐하고 하면서 따라오겠죠. 이 시간은 당연히 1, 2년은 걸리겠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IT 이제 10월 달에 꺾일 거다 하면서 내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이제 악재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악재가 이제 가속화돼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면 된다. 이제 악재가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뭐, 모건 스탠인가 거기에서 무슨 뭐, 투자, 목표가 하향.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뭐, 이렇게 갖고 리포트 하나 내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폭락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거짓말이야, 이거는.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빠진 거예요. 모건 스탠리, 뭐, 얘네가 뭐라고, 얘네가 그거 해갖고 뭐, 리포트 하나 냈다 그래갖고 빠지는 말이 안 된다고. 물론 영향은 있죠. 투심을 이제 자극을 했죠.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 있는데, 응? 계속 좋은 이야기만 들리니까 계속 들고 버텼단 말이야. 바닥에 산 사람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럼 모건 스탠리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 외국계에서 나왔어. 그럼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업을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외국계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이런 게 나오면 불안 심리가 가중되겠죠. 외국인들은. 그럼 이제 내가 파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나오면서 삼성전자에서 엄청난 매물이 잡혔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나갔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세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등은 당연히 들어오겠죠. 반등이 들어왔다 빠졌다 할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모멘텀이라는 게 잡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D램도 마찬가지고, 수요 부분이 이제 D램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3D 랜드도 마찬가지고, 내년이고 내후년에는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이 실적이 지금보단 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잘 나오겠지. 돈은 계속 벌 거예요. 지금보다 덜 나올 거예요. 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제조원 마진이 60%, 90%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제조원가가 10% 됐는데 90% 마진을 챙길 수는 없어요.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니까. 그럼 이 마진이 계속 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설비 투자를 더 늘려갖고 공급량을 확대한다든가 뭐 하든가 하면, 그동안은 또 이제 투자 비용이 발생하니까 돈을 많이 못 벌겠죠. 투자 비용도 다 산출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것만 운용을 해갖고 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은 계속 맞아 떨어지는데 마진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진이 줄어들면 당연히 실적이 줄어들겠죠. 그럼 IT 쪽은, 응?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꺾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장기적으로 좋아도 지금 주가 자리가 이렇게 높게 있으면 꺾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 꺾일지만 문제인 거야. 내가 10월달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9월, 8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할 때는 언제 꺾일지 모르는 거야. 근데 꺾이면 물려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뭐 그냥 2년, 3년 동안 50%, 70% 막 박살 날 거니까. 그렇게 손실 볼 때까지 두고 있을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9원까지 그냥 들고 버티다가 너 죽네 나 죽네 하면서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나 할 거 아니에요. 주식하면 망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리려고 내가 또 그런 얘기를 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호재 뉴스가 난무하는 시점에는 고평가 구간에 투자 심리도 주가가 급격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리가 높아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 이거 수익 반환되면 아까우니까 일단 챙기고 싶은 막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챙길까 내일 챙길까 이것만 문제인 거지. 일단 난 챙길 마음을 굳혔어. 팔 마음을 굳혔다고. 이걸 앞으로 3년 더 들고 갈 생각이 없어. 꺾이기 시작하면 팔라고. 꺾이는 시점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꺾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나빠지겠죠. 왜? 고평가니까. 바이오도 마찬가지. 이게 실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치 측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손절을 부르고, 그동안 수익 챙긴 사람들 이제 조금만 무너지면 이제 다 팔고 나가는 거지 뭐. 그리고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투자 심리가 한번 바뀌어버리면, 이제 가치 측면에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종목은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가치가 동반되지 않은 급등주는 바닥이 어딜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블이 확대되면서 상승하는 거는 바닥이 어딜지 알 수 없어요.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그 구간까지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전에 누구도 사질 않아. 이 가치 측면이 형성되는 구간까지는 누구도 사지 않아요. 한번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 버리면. 그럼 신라젠 같은 종목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고. 자, 저평가 종목들은 또 반대라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이 돼요. 지금 이번에 사드, 악재로 인해서 막 빠졌던 종목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급하게 개선이 된다고. 투자 심리가. 거기다가 이제 매출이 조금 잘 나와버리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하나 터져버리면 주가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IT 주도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왜? 이것들은 가치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 잡을 수 있어요. 나 하이닉스 지금 5만원까지 내려오면 나도 살 거예요. 4만원, 5만원까지 내려오면 살 거라고. 지금 구간이 비싸다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2년 후에 7만원 구간이면 살 거예요. 왜? 2년 후에 7만원, 8만원 구간은 싼 구간일 거거든. 지금보다 돈을 덜 번다 그래도. 지금 기아차나 현대차 잘릴 거라고. 근데 지금 8만원에는 안 산다는 거지. 이건 가치 측면으로 안 맞다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자, 바이오 주도주인 셀트리온, 신라젠, 티슈진. 이건 아예 관심도 가지면 안 돼요.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이거. 셀트리온은 봐야 돼요, 셀트리온은. 이거 한 3년 후에 있다가 예를 들어 지금 왜냐면은 성장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저평가 구간에 들어올 때까지 보면 돼요. 근데 이게 5년 후에 들어올지 10년 후에 들어올지 언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올지 모르죠. 투심이 망가져. 내가 봤을 때 셀트리온 이런 종목은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1500조 정도 된다니까 그게 터져서 시장이 이제 뭐 폭삭 주저앉는 그런 구간 뭐 이제 한 그렇게 박살나는 구간에나 쳐다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동반이 돼 있지 않으면 장기 투자를 못 해요. 장기 투자를 못 한다. 자, 순환매는 단기적인 순환매도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던 뭐 내수 섹터,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했던 뭐 5G 부분들,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했던 뭐 이런저런 것들, 사드 관련주, 사드 악재 막 난무할 때 뭐 파라다이스니 뭐니 막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종목들 뭐 10% 빠질 때 사라 그랬잖아요. 파라다이스 같은 거 과거에. 근데 보니까 어때?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바닥이잖아. 그러니까 악재가 난무하는 시점이 항상 바닥이라고. 그리고 하나 두 개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 악재가 진짜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기아차 같은 거. 그 악재가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때요? OCI 같은 거. 이걸 어떻게 사람인데 다 맞출 수가 있어? OCI는 80% 수익 구간 나왔고 기아차는 한 30% 손실 구간 나왔죠. 그쵸? 그럼 이런 거 다 해갖고 내가 분석을 했는데 지금 당장 관심 받는 거, 지금 당장 관심 못 받고 있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기아차가 펀더멘탈로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통상임금 소송 그거 해갖고 실적에서 한 1조 정도 뺀 거 말고는 없다고 달라진 게. 지금보다 실적만 나아지면 이건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거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갖고 가야지. 팔아야 될 이유가 안 나왔잖아 아직. OCI는 어때요? 수익을 조금 챙겨도 되겠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손실 본 부분만 찾자. 여기서 손실 본 부분만 팔아. 여기서 그래도 되잖아요. 이게 비중 관리라는 거야. 그럼 순환매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그런 방법들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순환매는 단기가 있는데 단기 순환매는 쳐다보지 말자고. 일단 장기적으로 순환매가 어떻게 돌 건지만 보자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3분기 확정 실적 나올 때가 17년 10월 31일이에요. 여기서 뉴스 같은 거 띄워놨는데 17년 10월 31일 날 뉴스들 보세요. 그때가 확정 실적 나온 그 구간이에요. 그때 보면 10월 31일 날 그 자리에서 그 다음 날 이제 갭을 띄우면서 상승하고 그 자리가 꼭지를 잡았어요. 11월 1일 날 이 뉴스 나오자마자 꼭지 잡았다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이번에 어저께인가 무너졌죠. 지금 이거 반등 들어오겠지. 반등 들어오는데 이게 추세 돌려갖고 그렇게 될까요? 안 된다니까. 투심이 무너져버리면 밀리는 거예요. 이때처럼 밀려요, 이때. 이때처럼 밀리는데 이때는 자꾸 돌렸죠. 이걸 자꾸 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2월쯤에 4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온다는 확정적인 무언가가 나와야 돼요. 그 전까지는 빠진다는 거야. 그래갖고 4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한 번 더 가겠지. 그리고 나서 내년 1분기에는 실적이 안 나오게 뻔해. 그럼 어떻게 해요? 꼭지를 잡겠죠.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이제 6개월에서 2년 쉬어갈 거라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가 뭘까요? 지수가 폭등을 해버리는 거야. 지수가 막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계속 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가죠. 이런 종목들도 다 가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더 가도 얘들보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이 가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내려가면, 그동안은 내려가면 덜 빠지고 올라가면 많이 갔어요. 근데 반대의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주도주가 바뀔 거라는 거야. 제 관점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 다시 반등 구간이 나오면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들어오겠죠. 언제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도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커뮤니티 시작 시기가 우리가 왜 소외가 됐냐면 6월, 9월 달에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소외된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2월 달에 이런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꺾여서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삼성전자가 뭐 150만원, 170만원까지 꺾였다 그러면 이제 매수권에 있었어요. 근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날 꺾일지, 일주일 후에 꺾일지, 무슨 뭐 한 달 후에 꺾일지, 이게 언제 꺾일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꺾이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눌리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언제 꺾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지금 진입은 안 된다고. 좋은 것들도 많은데 지금 이렇게 비싼 구간에 있는 걸 왜 진입을 하냐고. 삼성전자 비싸다 그러면 뭐 PER 이야기 하겠지. PER. PER이 지금 무슨 뭐 7배니 9배니 9배니
지금 매출 갖고 잘라놔서 뭐하냐. 매출이 줄 건데 이 PER이 줄 거 아니야. 그쵸? 지금 주가 대비 PER이 줄 거 아니에요. 주가가 이 자리고 매출이 줄면 어떻게 돼요? PER이 줄잖아. 뭐 열 몇 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빠지겠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작 시점이 이때였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었고, 지금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6월달 9월달에 소외가 됐어요. 6월달부터 9월달이 딱 보면 아이디가 반등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렇죠? 이 시기에 소외가 돼갖고 이때 폭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6월달 9월달 폭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IT들이 다 잡아먹고 갔다고, 돈을 다 잡아먹고 갔어. 왜 북한에서 그 뭐 난리법석 떠니까 투심은 이제 악화돼갖고 돈을 빼야 되는데, IT는 메이저들이 다 쥐고 있으니까 개미들이 들고 있는 바닥주에서만 죄다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스닥이 바닥을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코스닥이 폭발을 했죠. 9월달에 그때 투매에 동참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잠도 못 자고 있을 거라고. 이게 항상 반복돼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바닥에서 180% 수익 구간이잖아. 이런 바닥일 때는 아무도 안 사놓고 왜 지금 사라 그러냐고. 사라 그러는 사람 이런 바닥일 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지금 사라 그래.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부터 10,000%가 올라왔어요. 2008년도부터 10,000%가 올라왔는데 이게 실적을 동반하고 갔나를 살펴보면 거품으로 갔다는 거죠. 실적이 안 나왔다는 게 아니고 실적이 굉장히 좋고 엄청나게 성장을 가파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PER이 146배예요. 아까 삼성전자는 무슨 뭐 PER 뭐 0.5배니 0.7배니, 지금 PER이 146배고 PBR이 12배, 13배예요. 자산규모 다 갖다 팔면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쳐줘. 이거 갖다 셀트리온 갖다 내다 팔면 10분의 1도 안 쳐준다고. 지금 자산 매각해버리면 그런 기업이 이렇게 돼 있어. 뭐라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여기에서 100%가 더 가서 잡힐지 200%가 더 가서 잡힐지 모르는 거지만, 그럼 이 바닥에 산 사람은 여기서 100%가 더 가면 2만% 수익 구간이고, 여기서 200%가 더 가면 바닥에서 산 사람은 4만% 수익 구간이에요. 그렇죠? 이런 자리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이때부터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이런 자리에 사서 갖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면 안 돼, 이런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고요. PBR 막 12배, 삼성전자도 PBR 한 2배는 넘죠. 그리고 지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봐봐요. 자동차 부품주. 현대위아가 실적이 안 나와요. 지금 잠깐 짧게는 적자 전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업황 조금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동차 부품, 누누이 내가 얘기했던 거지만 모멘텀이 뭐예요?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에도 현대위아 부품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현대위아 부품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차 거에도, 수소차에도, 전기차에도 현대위아 부품은 들어갈 거라는 거지. 그럼 이 수요가 늘어날까 줄어들까만 보면 수요는 늘어날 거고, 이 공급량 같은 부분은 이게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기차나 수소차, 자율주행차로 지금 있는 차들이 바뀐다 그러면 이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잖아요. 이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그럼 그 부분이 수요가 늘어나고, 그럼 공급이 늘어날까 봐야 되는데, 자동차 이렇게 안 좋은데 누가 투자를 안 해. 중국에서도 전부 IT에만 투자하고 있다고. IT하고 2차 전지에만 투자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자, 셀트리온 경쟁자들은 엄청 생기고, 삼성전자 경쟁자들은 엄청 생기는데, 현대위아 경쟁자는 안 생겨. 그럼 이제 공급량이 부족하는 구간이 나오겠지. 지금 PBR 0.52배. 공모가보다 싸요. 과거에 5년 전에 나왔던 공모가보다 싸다고. 이런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그래도 해야 되니까. 현대위아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중을 관리를 하는 거죠. 자, 현대제철 같은 거. 아까 봐봐요. IT는 막 지금 리스크가 뭐예요? 중국에서 이쪽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쫓아올 거다. 아니다. 삼성전자 기술력이 더 돼서 견딜 거다. 결론적으로 일단 공급은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삼성전자보다 좋은 걸 만들든 덜 좋은 걸 만들든 일단 공급이 많아진다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헬스케어 쪽으로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자금이 일단 들어가고 있죠. 자동차 어때요?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투자를 이빠이 하게 되는 시기는 얘네들이 꼭지에 있는 구간일 거예요. 꼭지에 가 있는 구간. 자율주행차가 이제 막 시중에 돌아다니는 구간. 2023년도나 2020년 이후부터. 그럼 어때요? 그때까지 실적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당장 올해 4분기가 될지 내년 1분기가 될지 내년 4분기가 될지 모르죠. 근데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측이 되면 6개월 전에 움직인다 그러면 2분기 전에 움직인다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움직일지 모르는데 지금 구간이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고는 보여요. 저는 여기서 골파기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만원 구간 5만 5천원 구간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빠져봐야 어떻게 돼. 그럼 그 자리가 이제 진바닥이 되는 거예요. 안 빠지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자리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미래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결국은 여기에도 부품은 들어갈 거니까 자동차니까 부품이 들어가야지. 전부 IT 기기만 들어갈 수는 없잖아. 자동차 부품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수요가 일단 늘어날 것 같은데 캐파가 굉장히 작아져 있어서 엄청나게 싸. 이런 걸 사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모아야 될 건 이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철강도 마찬가지죠. 뭐 중국이 지금 뭐 공해가 심하니 어쩌니 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응? 철강 섹터들은 이렇게 길게 죽쓰고 있어. 6년 동안 죽쓰고 있었다고.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 잡는 흐름이 슬슬 나오는 것 같은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장기 전망치도 모멘텀을 붙여나가고 있죠. 포스코가 바닥에서 100% 올라왔으니까 모멘텀을 붙여가고 있잖아. 철강 같은 부분은 또 부채가 없어. 부채가 없고 굉장히 돈이 많아. 철강 기업들은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리고 부채가 없어. 근데 현대제철은 포스코가 바닥에서 100% 올라온 동안 왜 얘는 여기 서 있었을까? 얘는 자동차 쪽에 연관이 돼 있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건설, 조선 뭐 이런 쪽에 다 들어가는데 얘는 자동차 쪽에만 좀 이제 비중이 많이 있어요. 현대제철은.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용 강판 뭐 이런 쪽에 이제 비중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이제 지금 다각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대기업의 현대나 기아 쪽에 비중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글로벌 기업들로 확대하려는 그런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언제부터 갔어요? 이것도 이때부터 이게 얼마나 올라온 거야? 14만원까지. 그쵸? 이런 파동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로 모아가는 거야, 이런 걸로. 현대백화점. 과거에 이렇게 최저점이 어디야? 다 2008년일 거라고. 한번 보자고. 2002년이네. 2002년도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해 2008년도 이렇게 한번 무너졌다 가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완전 땡큐죠, 땡큐. 그냥 이렇게 가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흐름이었는데 중간에 대외악재가 딱 터지니까 이렇게 빠진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터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고 내수가 죽니 어쩌니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싸진 거예요. 현대백화점 같은 데도. 그래서 이제 모멘텀을 찾는다고 요즘 면세점주들이 강하잖아요. 현대백화점이 모멘텀을 붙이자 그러면 이제 뭐 연말에는 언제나 이제 면세점 그 사업권인가 뭔가를 땄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부각되는 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돌아설 거예요. 이때처럼 2008년도 이때처럼 이때나 마찬가지예요. 사드 부분 뭐 하면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무너졌다가 또 이제 원화 강세 거기다가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모멘텀 붙으면 단기 모멘텀은 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고 이제 장기 모멘텀은 뭐 면세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세가 이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싼 자리에 와 있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수 섹터, 유통 섹터 이야기했던 거 현대백화점. 얘네가 이제 뭐 대형주 중에 싸니까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자리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경우 또 자리가 높아. 그래서 대안주를 뽑은 거고. 현대위아, 이제 자동차 부품주. 이게 딱 보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 다음 시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놈이 갈지 모르고 어떤 놈이 주도주가 될지 모르고 일단 결과론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자리에서 하단으로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냐 이거예요. 저평가가 막 PBR 0.1배, 0.2배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PBR이 만약에 0.2배, 0.3배 방금 그 종목들이 그렇게 되면 반토막 납니다. 지금 자리보다 반토막이 나야 PBR이 0.3배까지 들어온다고.
한국의 PBR이 0.3배인 종목은 거의 뭐 소외된 중소형주, 내수주, PBR이 0.3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것들은 뭐 이거하고 무슨 뭐 그 뭐야 한국전력 뭐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가치 측면은 엄청나게 괜찮다고. 근데 얘네들이 성장 모멘텀 이어버리면 주가는 폭발할 거라는 거죠. 순환매를 취하는 방법은 이런 거 사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거 사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기다리는 게 순환매예요. 그리고 순환매가 붙었을 때 이제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면 들고 보유를 하면서 나눠 파는 거죠.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이건 이제 일봉으로 나온 거고 삼성전자 월봉으로 보면 똑같아요, 이거나. 이거 이제 일봉으로 봐갖고 지금 단기적으로 안 좋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얘네들도 뭐 마찬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대기 종목들로 이제 자금을 분산해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기다림이 없으면 순환매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순환매. 제가 뭐 이제 최근에 뭐 지금은 뭐가 좋을 거다. 또 이제 나중에는 언제는 뭐가 좋을 거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기적인 순환매 같은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버리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모멘텀에 붙어버리면 이건 장기적으로 본다 그래요. 단기적으로 모멘텀에 붙어버리면 일단 팔아요. 그리고 다시 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중 관리를 하고, 장기 모멘텀은 지켜가면서 이제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매를 아예 안 하고 장기적으로 보유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뭐 상승과 하락 파동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환매는 항상 미리 진입해서 투기꾼들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수익이 크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면 안전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고, 내가 이런 게 말고 뭔가 핵심적인 부분을 뭐 이야기 못한 것 같아.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일단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단기적인 순환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뭐 생각을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하겠어. 그래서 순환매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권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순환매가 어디로 돌고 있으니까 이거 사라, 뭐 저거 사라, 이런 거 따라다니고 뭐하고 하면은 이제 매매만 하고 장기 보유를 못 한다. 그리고 결국 쪽박 차고 주변에 주식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만 주변에 이제 퍼뜨리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웃긴 게 한두 명 이러고 이제 한두 명이 망해갖고 주변에다 주식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거 듣던 사람들 옆에다 또 옮겨요, 이런 이야기를. 이게 웃기다고. 내가 해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내가 뭐 주식 투자하고 어떻게 됐네 하면서 딱 들어보면 딱 알잖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딱 들어보면 이건 뭐 주식을 해본 사람이 아니야.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계속 주변에 많이 들리고 뭐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리가 얼어붙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해서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그 심리가 그렇게 얼어붙었어요. 한번 그렇게 개박살 나본 다음에 20년 동안 자식 가르칠 때 절대 너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주변에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게 20년을 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아베노믹스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모르죠. 누군가 이제 뭐 선구자가 나타나서 끌어버리면 이제 투자 문화가 다시 이제 자리를 잡을 거고, 지금처럼 맨날 무슨 뭐 가상화폐 같은 데다가 이제 뭐 코스닥 자금 이상을 갖다 때려받고 뭐하고 하면서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죽어버린 사람들이 또 이제 주변에다 얘기하겠지. 투자 그런 거 하면 안 돼. 무조건 저축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저축만 하면서 평생 가난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단기적인 부분으로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일단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다음에 또 영상을 한번 새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6월 말에, 지금 11월 말이 다 돼가니까, 지금 6월 달에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 그 추천을 제가 드렸던 종목들 피드백 계속 드리고 있죠. 그 부분 영상을 하나 더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받고 있고요. 광고 시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광고 시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